5월 30일 국회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국회의 모습은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독점과 독주로 요약이 되죠. 누굴 위해서? 오직 한 사람,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이 무엇을 위해서? 방탄과 대권을 위해서. 바로 다수의 폭정이 벌어지고 있다. 다수의 폭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숫자에 토달을 해서 다수당이 자기네 의사와 의견과 법 절차와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 것, 이걸 다수의 폭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수의 폭정은 정의에 반한다. 한 사람을 위한 다수의 폭정은 더더욱 그렇다. 저는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이재명을 결사옹위하기 위한 민주당의 다수의 행포, 이것으로부터 국회가 자유로워지고 국민이 자유로워지고 더욱더 다양성이 살아 숨쉬는 정치, 다양성이 살아 숨쉬는 통치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길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18일 허민의 뉴스쇼 세 번째 주제는 민주당과 다수의 폭정으로 잡아봤습니다. 제가 2주에 한 번씩 문화일보 지면에 격주 화요일입니다. 쓰고 있는 허민의 정치카페,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께 이제 한 꼭지씩 이렇게 허민의 뉴스쇼에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허민의 정치카페에서 오늘 제가 바로 이 제목을 갖고, 민주당과 다수의 폭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썼기 때문에 이걸 갖고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5월 30일 국회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국회의 모습은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독점과 독주로 요약이 되죠. 한마디로 민주주의 교과서를 보면 이런 모습은 다수의 폭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yranny of the majority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수의 전행, 다수의 횡포 또는 다수의 폭정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누굴 위해서? 오직 한 사람,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이 무엇을 위해서? 방탄과 대권을 위해서. 바로 다수의 폭정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결사옹위하는 민주당의 다수의 폭정 문제를 허민의 정치카페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1788년 존 애덤스 글에 처음 등장한 다수의 폭정을 널리 알리기 시작한 인물은 알렉시 토크빌이다. 1835년에 미국의 민주주의, 물론 저는 이제 그 번역본을 썼습니다. 한길사에서 1997년에 나온 번역본인데요. 표는 토크빌은 책 제 15장, 챕터 15장의 이제 제목을 Tyranny of the Majority, 다수의 폭정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다수의 폭정이라고 하는 이게 이름 자체가 굉장히 유명해져요. 이 책은 전 세계 민주주의 지도자와 연구자들에게 하나의 자문서로 통한다. 민주화 시대에 시대착오적 일당 독재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그렇다. 네, 이 다수의 폭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화와 토론이 아니라 숫자를 토대로 해서 다수당이 국회를 끌고 가는 것, 숫자에 토달을 해서 다수당이 자기네 의사와 의견과 법 절차와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 것, 이걸 다수의 폭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다. 그런 걸 명분으로 해서 다수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다수의 폭정인 거죠. 다시 정치카페 글을 보겠습니다. 근데 미국에선 이 다수의 폭정이라고 하는 토크빌의 예언은 빗나갔습니다. 예언을 피해간 거죠. 왜? 제도적 자제와 상호 관용이라는 민주주의의 가드레일이 작용한 덕분이었다. 제도적 자제와 상호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티븐 레비츠키 그리고 지블렛이라고 하는 이게 하버드 교수들이 공저로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정말 굉장히 멋진 민주주의와 관련된 텍스트죠. 여기에 나오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이제 말하자면 도로에 차를 달릴 때 차를 지켜주는, 달리는 차를 지켜주는 가드레일처럼 민주주의의 가드레일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제도적 자제와 상호 관용. 이것이 작동하면서 이 다수의 폭정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제 해석이에요. 오히려 다수의 폭정은 미국의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칼 레벤슈타인의 말처럼, 칼 레벤슈타인은 이제 그 독일 출신의 정치 철학자인데 1930년대에 이게 나치를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해서 미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정치를 강의하고 연구해온 학자입니다. 칼 레벤슈타인의 말처럼 대통령제는 미국 국경을 넘는 순간 민주주의에 대한 죽음의 키스로 변하는 것일까? 요거까지는 이제 제 단상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국회에서 독점과 독주,
다수의 폭정을 하고 있는지 그래픽을 통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네, 22대 국회 개원 후에 민주당의 행적입니다. 5월 30일 날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국회법에 따라서 6월 5일 날 첫 본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국회의장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협의와 절차도 거의 사실상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합니다. 그리고 6월 11일에 11개 상임위원장, 상임위가 전체가 18개인데요.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소위 집권당인 국민의힘과는 아무런 상의가 사실상 없었죠. 이 11개 상임위원장 중에는 그 중요하다고 하는 법사위, 운영위원회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법사위원회는 이게 국회의 상원, 우리나라는 이제 양원제가 아니니까 사실상 단원제지만 그 안에 상원이라 불리는 굉장히 중요한 상임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김대중 정부 때부터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은 그다음에 소수당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게 관행화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법조문보다 더 때로는 중요한 게 관행입니다. 좋은 관행인 거죠. 이걸 무시한 거죠. 그래픽을 보실까요? 6월 12일 날 표적 수사 금지 등 검찰을 겨냥한 법안 무더기로 발의가 되죠. 또 하루 만인 6월 13일 민주당 김건희 특검 방송사법 당론으로 채택합니다. 또 하루 만인 6월 14일 이재명 대표 이화영 재판과 관련해서 언론은 검찰 애완견이다 이런 막말을 했죠. 그리고 6월 17일 민주당이 이재명 당권 대권을 동시에 가져가기 위한 당원 개정을 완료합니다. 이 이외에도 굉장히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처리가 됩니다. 아무 협의 없이 민주당이 다수석을 바탕으로 해서 즉 정의와 정의관과 이성, 합리성, 상식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의 토대를 두고 밀어붙이는 다수의 폭정을 한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이 밖에도 뭐 표적수사금지법, 수사기관의 무고죄 처벌법, 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판검사법, 왜곡죄 신설법.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일일이 기억하기도 부르기도 힘든 이 법안들이 전부 다 이재명 대표의 형사소추, 기소, 그 재판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나온 법안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는 강력한 대권주자이면서 동시에 중범죄의 피의자다. 이화영이 유죄라면 이재명도 유죄라던 쌍방울 대북 성금 사건에서 저 발언은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화영 변호사들이 한 말입니다. 라던 쌍방울 대북 성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이 선고된 후에 7개 사건 11개 혐의 4개 재판을 받게 된 이 대표에게 방탄은 더욱 절박한 과제가 됐다. 거야 민주당에 의해 기획 진행되는 다수의 폭정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대표의 사법 방탄과 대권 쟁취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다수의 폭정 앞에서 마주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크게 사법부, 그리고 언론, 그리고 국민 이 세 파트가 각각에서 영역에서 제 역할을 찾아야 되겠다. 물론 집권당, 국민의힘이 원내에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사실 사법부는 그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부르죠. 상권 분립의 한 축이면서 이 다수의 행포에 의해서 행정권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침해받고 있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판검사도 지금 막 손보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재판 형사소치한 검사 탄핵하겠다고, 또 이화영 재판 실형 9년 6개월 때린 판사 손보겠다고 탄핵 하자 뭐 이런 소리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사법과에서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사법부는 어떤 순간에도 민주주의를 지켜야 될 마지막 보루로서의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언론이 아무리 검찰의 애완견 이런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언론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건 누구도 국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세요. 그리고 언론은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진실을 찾아서 보도를 하고 또 절대 권력을 감시해야 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인 것입니다. 언론은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국민, 어쨌든 간에 한 무리에게 절대 권력을 몰아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자각이 국민들 내에서 싹 트야 되겠다. 이런 역할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제 결론입니다. 다수의 폭정은 정의에 반한다. 한 사람을 위한 다수의 폭정은 더더욱 그렇다. 메디슨이라고 하면 이제 제임스 메디슨,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분이고요. 유명한 헌법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4대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죠. 미국의 연방주의자 논거, 이것도 뭐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더 페더럴리스트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메디슨과 제퍼슨 제3대 대통령을 지냈던 미국의 제퍼슨 다 건국의 아버지들인데 존 제이 뭐 이런 분들이 같이 미국 헌법 제정에 반대했던 뉴욕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익명으로 뉴욕에 있는 신문들의 페더럴리스트 연방주의자들의 주장해가지고 익명으로
쭉 수십 회에 걸쳐서 이제 주장들을 이제 논문 같은 아티클을 이제 내놓습니다. 칼럼 같은 걸 내놓는 거죠. 그것을 묶어낸 책 모음집이 연방주의자 논고, The Federalist라고 되어 있는데, 메디슨이 연방주의자 논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치의 목적은 정의이며 그것은 문명사회의 목적이다. 여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저는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이재명을 결사옹위하기 위한 민주당의 다소의 횡포, 이것으로부터 국회가 자유로워지고 국민이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더욱더 다양성이 살아 숨쉬는 정치, 다양성이 살아 숨쉬는 통치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길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